CNN과 BBC 속보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호 발사, 그리고 다시 5일 만인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발사된 직후였죠. 그 순간 브뤼셀 유럽 우주국 상황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영국 출신 수석 분석관 마이클 앤더슨이 그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0.25m. 불가능한 숫자였죠. 미국과 러시아, 지구상에서 단 두 나라만 넘을 수 있던 그 선을 한국이 넘어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자 암호 통신망, 주파수 실시간 변환, 그리고 백악관 옥상을 찍은 실시간 영상까지.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고 나토는 긴급 소집됐으며 전 세계 방송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상에 단 세 나라만이 가진 시네시아라 불리는 기술. 도대체 한국은 72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미국조차 예상 못했던 그 반전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30년간 세계 우주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누가 위성을 쏘고 누가 하늘을 감시하는지 통제했죠. 유럽 우주국 안보정책 수석 분석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나토 우주전략연구위원도 역임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 우주정보공동체 자문위원으로 1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9일 새벽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0.25m. 그 숫자를 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죠.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브뤼셀 유럽 우주국 상황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죠. 발신인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였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광학 스펙 이상 징후.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첫 페이지, 첫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해상도 0.25m.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키올 위성과 동급입니다. 하늘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는 수준이죠. 우리가 70년간 철저히 통제해온 금단의 영역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죠. 선을 넘은 겁니다. 아니, 선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독자 위성통신 프로토콜 구축 진행 중. 위성 해상도만이 아니라 통신 체계까지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은 더 이상 테스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숨은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란 말입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연락했습니다. 상대편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2시간 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죠. 화면엔 7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 국방장관, CIA 국장, 나토 사무총장, 유럽 우주국 국장. 이런 라인업은 전쟁 직전에나 보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동의 없이 군사정찰 위성을 독자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 통신망까지 갖췄다고 했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체계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통제권 상실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온 우주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발사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72시간 후였습니다. 12월 2일 새벽 아리랑 7호가 발사된다고 했습니다.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어하라고 했죠. 우리가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득이라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미 위성을 만들어 놓고 발사 준비까지 끝낸 상태인데 말입니다. 제어라는 건 또 뭡니까? 군사작전도 아니고 동맹국 발사를 막으라는 겁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다시 보고서를 펼쳤죠. 페이지마다 불가능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상도, 암호화 수준, 궤도 정밀도. 모든 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쌓아온 질서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 서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맹이 두려워진 겁니다. 옆자리 동료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내 2번의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누리호, 그 다음이 아리랑 7호였습니다. 2번이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쏜다는 겁니까?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차량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겠죠. 72시간 후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말입니다. 차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착 완료. 내일 오전 첫 회의 예정.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뭘 쓸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너희는 도대체 뭘 노리는 거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동맹국이 우리를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너무 오래 억눌러 온 겁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의 우주 독립 시작됐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1월 30일 아침,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길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뿌연 바다가 보였고 짠 공기가 차 안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멀리 보이는 발사대를 바라봤는데 회색 하늘 아래 우뚝 선 그 구조물은 마치 거대한 선언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 기술고문단 7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 점검을 지원하러 온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야 했고 그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감시였고 저는 그 감시의 눈 역할을 맡은 셈이었습니다. 차가 우주센터 정문을 통과하면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확인, 가방 검사, 금속 탐지기를 거쳐 발사통 제동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이 유난히 꼼꼼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박도현 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를 향해 걸어오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박도현이 입을 열었는데 MIT 출신이라면서 우리 시스템을 잘 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렇기에 통제받지 않으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도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제동 내부는 거대한 작전실 같았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체 상태와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 측 기술팀장이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 박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 발사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감시 장치였고 한국 발사체의 텔레메트리 신호와 궤도 정보, 통신 프로토콜까지 모두 우리 서버로 전송하는 장비였습니다. 표면상으론 안전을 위한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모든 데이터를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박도연이 장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치에 동의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설치는 한국 측 엔지니어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당황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이 장비는 정확한 설치가 생명이라면서 직접 설치해야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숙련돼 있다면서 매뉴얼대로 설치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비는 한국 측에 넘어갔고 2명의 엔지니어가 그걸 들고 내부망 구역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엔지니어들이 돌아왔습니다.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했는데 우리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호는 잡히고 있었지만 내용이 전부 암호화돼 있었고 해독할 수 없는 코드로 가득했습니다. 기술팀장이 황급히 노트북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태어났는데 보안 프로토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사 24시간 전부터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된다면서 이건 국제표준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기술팀장이 항의했지만 박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정 어디에도 암호화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발사 승인이었지 한국 내부 시스템의 보안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차단당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에 암호 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 접근 불가, 데이터 확인 요청이라고 썼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는데 한국 시스템 일부 암호화 확인됐고 신호 패턴이 불명이라면서 해독 시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는데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밤새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눈먼 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있었고 우리를 바깥에 세워둔 채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호텔 로비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우주센터 관계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춘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자기소개를 했는데 한서연이라면서 위성통신 암호팀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최종 점검이라면서 내일 자정부터 모든 시스템이 발사 모드로 전환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니터링 장비는 정상 작동하느냐고요? 한서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엔 더 이상 외부 키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외부 키가 필요 없다는 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한국이 완전히 독립적인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그쳤지만 한서연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우리가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고 독립이었으며 반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위로 내일 한국의 눈이 떠오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을 거라고요. 12월 1일 자정 50분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이 10분 전으로 다가왔고 나로우주센터 발사통 제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미국 고문단 7명은 참관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는데 화면엔 한국 발사체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암호화된 코드뿐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표시됐습니다. 10분, 9분, 8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옆에 앉은 기술팀장은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암호 해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잠겨 있었고 우리는 그저 바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신호 손실이라는 메시지만 떴고 모든 데이터 스트림이 끊겼습니다. 기술팀장이 황급히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의 화면을 봤는데 똑같았습니다. 7대 노트북 전부가 먹통이 된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발사는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사를 강행한다는 겁니까? 이건 국제협약 위반이었고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화면은 살아있었고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은 죽어 있었지만 한국의 화면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계획된 차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5분, 4분, 3분. 저는 콜로라도 사령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도 불안정했습니다. 위성 링크가 간헐적으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기를 반복했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분 전이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도현이 마이크를 들고 최종 점검을 지시했는데 각 팀에서 정상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추진제 압력 정상, 유도 시스템 정상, 통신 링크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우리만 빼고 말입니다. 1분 전 30초, 10초. 카운트다운이 끝나갈 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배제당했고 한국은 우리 눈을 가린 채 자기들만의 발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0. 발사.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창문이 흔들렸고 낮은 굉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9분 47초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한국 엔지니어들만 발사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하지만 그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9분 47초 후 박도현이 발표했습니다. 궤도 진입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통제실에 환호가 터져나왔고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도현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행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예행 연습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일 뒤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12월 2일 새벽 아리랑 7호가 발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발사가 시험이었다는 겁니까?
우리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게 가능한지 테스트한 겁니까? 그렇다면 5일 뒤엔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는데 저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5일 뒤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했습니다. 완벽하게 말입니다. 한국은 오늘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5일 뒤 진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저 하늘 어딘가에 누리호가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당했다고요? 한국이 우리를 눈먼 자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5일 뒤 그들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요. 누리호 발사 다음 날인 12월 2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온라인 트래픽이 급감했는데 평소 대비 98%나 줄어든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도 끊겼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됐으며 연구원 출입도 극도로 통제됐습니다. 마치 전 기관이 오프라인으로 잠긴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성공적인 발사 이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준비 중이라고 했죠. 사령부에서도 같은 징후를 포착했다면서 한국 주요 시설의 통신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보안 수준이 최고 단계로 격상됐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한강변의 한 호텔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CIA 서울 지부장, 유럽 우주국 담당관, 미 국방무관이 모였는데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만이 유일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CIA 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위성을 쏜 게 아니라 통제망 자체를 새로 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자적인 우주감시 체계를 구축 중이며 미국의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무관이 덧붙였는데 한국군 통신체계도 이번 주 내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면서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독립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건 발사가 아니라 봉기였고 침묵 속의 반란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는데 수많은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미 국방무관과 함께였는데 마지막 협상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 회의실에 도착하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배석했습니다. 이전 회의보다 훨씬 높은 급의 인사들이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방무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암호키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안보 협력의 기본이라면서 동맹국 간에는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도했는데 이건 침해가 아니라 협력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원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장관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투명성과 감시는 다르다면서 우리는 협력하고 싶지만 종속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도현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사업단장이라고 했습니다. 박도현이 자리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조국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동맹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침묵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한국이 더 이상 우리 그늘 아래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미국과 유럽이 만든 우주 통제 체계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저는 박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동맹이든 아니든. 그 말 속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고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계산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저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12월 1일 저녁 6시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징후를 목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평소라면 환하게 빛나던 창문들이 전부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 차는 가득했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건물 전체가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 다음 날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보통이라면 축하 행사나 언론 브리핑이 있어야 정상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콜로라도 사령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 통신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0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KASA 건물의 모든 통신이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휴대폰, 인터넷, 위성 링크 전부 끊겼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양자 침묵 상태. 양자 침묵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되물었지만 사령부 담당자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준의 통신 차단은 전시회나 볼 수 있는 거라면서 한국이 뭔가 결정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로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총총했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미국 국방무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통화를 연결하자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플랜 B를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가 설명했습니다. 재밍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전파를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동맹국 위성을 재밍한다는 겁니까? 이건 공격 행위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무관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을 넘었다면서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협력보다 통제가 쉽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는데 멀리 연구소 건물에서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오더니 건물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차 한 대 없는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센터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오늘은 출입이 통제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미국 측 고문단이라고 말했고 발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오늘 새벽부터 모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도연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비는 통신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배제당했다고요. 한국은 이제 우리를 아예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센터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위성 사진도 요청했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눈먼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콜로라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밍 준비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발사 후 1분 이내에 전파 차단을 시작한다고 했고 한국 위성의 모든 통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게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키려는 질서가 과연 정당한 겁니까? 새벽 4시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저 멀리 발사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리랑 7호가 그곳에 서 있었고 몇 시간 후면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설계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30년간 쌓아온 체계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질서가 과연 옳았던 건지, 우리가 지켜온 게 협력이었는지 아니면 지배였는지 말입니다.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한국이 이기느냐, 우리가 통제권을 되찾느냐. 저는 그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12월 2일 새벽 0시 40분이었습니다. 발사 10분 전이었고 저는 우주센터 정문 밖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이 거부됐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발사대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리랑 7호가 하얀 증기 구름에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와 연결됐고 화면엔 재밍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강력한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할 준비가 끝났고 한국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통신을 차단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분, 4분, 3분. 제 심장도 함께 뛰었고 손에 든 노트북이 떨렸습니다. 2분 전 사령부에서 최종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밍 신호 발사 준비 완료, 목표물 포착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1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곧 한국의 위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0 발사.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밤하늘을 가르며 아리랑 7호가 상승했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고 저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사령부 화면을 확인했는데 목표물 추적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2분, 3분. 재밍 신호 발사라는 명령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분 후 화면에 목표물 미확인이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신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사령부에 연락했는데 상대편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재밍 신호를 발사했지만 한국 위성을 포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분 후 더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파수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 위성이 통신하던 주파수 대역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령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주파수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신호정에 불가라는 메시지만 깜빡이고 있었고 모든 추적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위성이 주파수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초당 여러 번씩 통신 채널을 변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재밍 신호는 빈 공간만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사령부에서 재밍 작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목표물 추적 불가, 작전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던 세상이 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9분 후였습니다.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상 하나가 수신됐는데 발신처는 아리랑 7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지붕 위 환기구까지 선명하게 보였고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펜타곤이 나타났고 건물 외벽에 창문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가 보였는데 안테나 볼트 12개까지 세워질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신의 시야였습니다. 한국이 하늘에서 미국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수도 차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걸요. 10분 후 전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워싱턴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모든 군사통신망이 인식 불가 주파수 경고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CNN과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고 화면엔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세계 군사통신망을 뚫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고 우리가 만든 질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새벽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과 긴급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압하라고 명령했지만 CIA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면서 한국 시스템은 이미 닫혔고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진화라고요. 한국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무게를 가졌던 건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KASA 통제실에서 3장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백악관 옥상 환기구였고 두 번째는 펜타곤 주차장이었으며 세 번째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안테나였는데 볼트 12개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공격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라면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도현이 이어받았는데 우리는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동등한 협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탑이 무너졌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질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고 통제가 아닌 존중이 진짜 힘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새벽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통신했습니다. 패권은 붕괴가 아니라 교체였고 한국은 신의 기술을 손에 넣은 게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12월 2일 새벽 6시였습니다. 발사 후 첫 아침이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로우주센터 정문 밖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창문 너머로 통제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도현과 한서연이 악수를 나눴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화를 쓴 게 아니라 단지 상식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지하 상황실과 마지막 화상회의가 연결됐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추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를 동등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죠. 국방장관이 침묵했고 국무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협력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제가 끝났고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도현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젠 족쇄가 아닌 악수를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화면 구석에 작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리랑 7호 경유 신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메일이 한국 위성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의 하늘을 믿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7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방향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 높은 궤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300명의 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통제 대신 존중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아침 태양은 동쪽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떴습니다. 통제의 시대는 끝났고 존중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패권이 아닌 파트너십이었고 명령이 아닌 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눴고 그 하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세계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